세상은 어느덧 달라져 있었다. 영속할 것만 같았던 부왕의 시대는 끝났고 모두가 성군이 되리라 기대했던 형도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마감했다. 그리고 아우는 이들의 빈자리를 물려받았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새삼스러웠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전을 향해서는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비록 만인이 우러르는 용상을 차지하고 앉았건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허전한 빈 구석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꼴사납게도 거래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전을 폐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전의 양쪽 팔을 선대의 왕과 현재의 대신들이 각각 나누어 잡은 채 줄다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거대한 궐 안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벌어지고 있었다. 왕은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조선의 군주답게 종식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렇게 다짐하자 왠지 선정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북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병조판서 저택의 모양새는 주인을 닮아 묵직하면서도 절도가 있었다. 사랑채에 붙은 툇마루는 길고 폭이 넓어 여염집 대청마루를 길게 늘여놓은 것처럼 보였다. 내별당 안쪽 대나무 밭은 정갈하게 손질되어 마치 명성이 자자한 유덕장의 대나무 그림을 보는 것만 같았다. 집안의 대사를 앞둔지라 내별당과 안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웠다. 돌석은 시전의 공방을 나서면서도 계속 고민했다. 북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이미 병판의 당부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끓는 솥의 뚜껑 틈새로 김이 새듯 마음을 가득 채운 불안이 무시하지 못할 힘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 사이 돌석은 그 나름대로 권례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영의정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명료한 편이었다. 문제는 왕이었다. 왕은 궐 안의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듯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많은 데다 이따금 상식을 벗어난 돌출 행동으로 대신들을 긴장시키곤 했다. 비교적 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돌석도 왕의 속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돌석의 발길은 병판집의 소슬대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내별당에는 앳된 얼굴이지만 농염한 분위기를 풍기는 병판의 여식이 들뜬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관의 윤곽이 뚜렷한 데다 입술은 작고 야무져 전체적으로 예쁜 얼굴이지만 인상은 은근히 고집스러워 보였다. 돌석은 대나무 발을 사이에 두고 여인의 몸치수를 눈썰미로 가늠해가며 종이에 적었다. 체구는 아담했지만 단단해 보였다. 치마 길이를 재게 돌아서시옵소서. 돌석이 말했다. 다시 말해보거라. 여인의 말투는 단숨에 상대의 길을 꺾으려는 듯이 단호했다. 돌석은 벌에 쏘인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어 부복한 자세로 마당 밖을 돌아 건물의 반대 창가까지 갔다. 그곳에서 여인의 희미한 뒷모습을 보고 치수를 가늠했다. 어침장이라 했는가? 여인은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돌석에게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중전마마가 치르셨던 가래 못지않은 성대한 가래식이 될 테니까. 여인의 얼굴은 이미 궐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도도함이 넘쳤다.
돌석은 말을 삼간 채 허리를 숙였다. 치수를 재고 나자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병판이 손짓했다. 돌석은 몇 가지 도구들을 챙겨 병판 옆으로 다가갔다. 자, 잠시 사랑채 가세나. 병판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다. 수고 많았네.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겠는가. 호방한 성격의 병판이었지만 목소리에서 걱정스러움이 묻어났다. 가래식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침정이야 워낙 확실한 사람이니 내 믿고 맡김새. 하나뿐인 여식이라 신경이 쓰여서. 걱정 놓으십시오. 돌석은 진심으로 말했다. 가래식은 자네 전문 아닌가? 애 좀 써주시게나. 알겠사옵니다. 양반만 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는가? 병판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쭉 가야 하지 않겠는가? 단도직입적인 병판의 말에 돌석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허허, 천하의 어침장께서 뭐 그리 심각하신가? 자네도 골에서 자그마치 30년 아닌가? 그게 아니라... 돌석 또한 권례의 정치적 이합집사는 어지간히 보아온 터였다. 그 과정에서 체득한 한 가지 교훈은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궐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고 일하는 곳이었다. 돌석은 자신에 대한 왕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판의 여식을 궁으로 들이려는 왕의 의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이번 가래식이 영의정과 병판을 중심으로 한 몇몇 대신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은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었다.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한 왕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왕은 대신들의 꿍꿍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돌석은 왕의 속셈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뭔가 확신이 서기까지는 그저 몸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하기로 작정했다. 무엇보다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다. 상의원의 일이 있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런가? 어서 가보시게. 이번 일은 어침장만 믿겠네. 병판은 소슬 대문까지 마중을 나왔다. 돌석은 북촌 언덕길을 내려가는 내내 앞으로 왕과 영의정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돌석은 상의원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마당으로 나섰다. 예정대로 침선비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담장 밑에 줄지어 서 있었다. 큰 나무 그늘 밑으로 시원한 바람이 밀려들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대길이 돌석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준비되었사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어디 볼까? 자, 모두 손을 내밀어라. 대길의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제히 양손을 내밀었다. 돌석은 천천히 아이들의 손을 살피며 지나가다 유난히 손이 고운 아이 앞에 멈춰섰다. 돌석은 자신의 거친 손으로 희고 작은 아이의 손을 이리저리 만져보고는 손바닥에 꽃감을 하나 올려놓았다.
그리고 상념에 잠긴 듯 흐려진 눈동자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바느질하기 좋은 손이구나. 돌석이 상의원 안으로 들어오자 작업하던 장인들이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 그를 향해 목례를 보냈다. 새로 뽑힌 아이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돌석은 공방으로 가는 길에 공진의 자리를 흘낏 바라보았다. 작업실에 앉아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던 공진은 돌석과 시선이 마주치자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눈인사를 했다. 돌석은 멋쩍은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고 공방으로 들어갔다. 공진아. 판수가 숨이라도 넘어갈 듯 헐떡이며 상의원으로 뛰어들더니 바닥에 널렸던 비단 조각을 밟고는 휘청거리다 넘어졌다. 작업하던 장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판수에게로 쏠렸다. 공진도 판수를 바라보았다. 상의원 입구에 지밀이 서 있었다. 왕비의 호출을 받은 공진은 지밀을 따라 상의원을 나섰다. 왕비가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지 궁금해 지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지밀은 대조전에 다다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왕비가 아끼는 신복답게 지밀의 입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공진은 대조전 안에 들어서자 바닥에 코가 닿도록 넙죽 엎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왕비가 방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리에 앉았다. 상의원 생활은 할만한지요? 네, 마마. 긴장과 설렘이 엇갈리며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오늘 이리 부른 것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왕비는 공진을 넌지시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다. 공진은 부탁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전하께서 내게 당의를 하사하셔서 나도 답례를 할까 하는데 전하께서 그대가 지은 옷을 아주 흡족해 하시니 전하께 올릴 옷을 한 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공진은 엎드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지밀이 헛기침을 했다. 황공하오나 마마께서 직접 만드시는 게 어떠하올지. 공진의 말에 왕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꼭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만드신다면 소인 생각엔 전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무례하오, 마마께서 하명하시는데. 지밀의 언성이 높아졌다. 작은 것이라면 버선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왕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버선은 매번 하사하시니 다른 것이 어떨까 싶사옵니다. 다른 것이라 하면... 왕비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공진을 바라보았다. 속꽃은 어떠하신지요? 망측하게 어찌 그런 걸. 왕비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마마와 전하께선 부부 사이시온데 망측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공진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여러 차례 깜빡였다. 마마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동안 소인 마마께서 주상전하를 아련하실 때 입으실 옷을 한 벌 지어 올리고 싶사오니 부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는 공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왕비는 안도하는 눈빛으로 공진을 바라보았다.
공지는 복잡한 시전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해치며 달리고 있었다. 면자전을 비롯해 백목전이나 청포전에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깨를 부딪힌 여염집 부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공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내달리다 면주전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걸음을 멈췄다. 시야에 돌석의 점포가 들어오자 공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활짝 웃고 있었다. 팀장님, 팀장님. 공지는 어명을 하사받은 전령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질렀다. 점포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표정이 망난이라도 보는 듯 일그러졌다. 팀장님, 팀장님. 공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여긴 너인 일이냐? 대길이 전 입구에서 튀어나왔다. 팀장 여기 있어? 대길의 말은 무시한 채 공지는 전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자네. 돌석이 놀란 얼굴로 문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인가? 공지는 돌석의 팔을 다짜고짜 잡아 끌며 무작정 전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전하의 속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지요? 돌석은 공진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하의 속옷? 그건 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것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운 겐가 자네? 급한 용무라도 있는지 돌석의 목소린 빠르고 단호했다. 공지는 돌석이 내준 왕의 속옷을 이리저리 돌리며 살펴보더니 급기야는 킁킁거리며 냄새까지 맡았다. 내 거랑 별로 다르지도 않구만. 난 전하께서 입으시는 거라고 해서 한가운데 큰 용이라도 한 마리 큼직하게 새겨놓은 줄 알았지.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대답 대신 공진의 시선은 의대틀에 걸려있는 가래복으로 향했다. 혹시... 공진은 돌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돌석은 비밀에 붙여져야 할 작업이 노출된 것 같아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장가 가세요? 뭐라 이 사람이... 공진의 말에 돌석은 헛웃음을 지었다. 공진은 가래복에 정교하게 놓인 술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팀장님이십니다. 참. 돌석은 갑작스러운 공진의 공치사에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보용지를 뒤덮은 분홍색 수련 위로 호랑나비 몇 마리가 맴을 돌고 있었다. 아직 개화하지 못한 꽃망울들은 간밤에 비라도 맞았는지 영롱한 물방울을 달고 있었다. 왕비는 후원의 여러 곳 중에서도 유독 부용정을 좋아했다. 크기도 아담한 데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부용지의 풍경이 늘 마음에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부용지는 시간의 흐름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였다. 메마른 가지에 눈이 쌓였다가도 어느새 잎이 돋아나고 또 환하게 꽃이 피었다. 늦가을이 되면 바람을 타고 노랗게 물든 낙엽이 부용정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렇게 부용지의 사계는 화려한 변신을 거듭했다. 화려해 보이는 궁의 생활도 왕비에게는 지루하고 단조로울 뿐이었다. 게다가 늘 남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권례 분위기에 때로 숨이 막혀 몸서리 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왕비는 부영정에서 주변의 경치를 완상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부용진은 변화하고 순환하는 세상의 축도이자 말없는 왕비의 대화 상대였다. 영원히 정지한 것만 같았던 국내 시간에 변화에 자극을 준 사람은 공진이었다. 왕비는 좋아하는 장소에서 공진에게 바느질을 배우면서 그동안 갈기갈기 찢어졌던 마음의 상처를 한 땀 한 땀 봉합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잘하고 계시옵니다만 두 번째 바늘땀은 반만 가셔도 되옵니다. 잘하고 계시답니다. 두 번째 바늘땀은 반만 가시랍니다. 지밀이 왕비에게 공진의 말을 전했다. 처음 보는 바느질입니다. 왕비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지밀이 공진의 말을 전하려 했다. 아, 이것은 소인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온데 반당침질이라는 것이옵니다. 공진은 지밀의 말을 자르고 직접 설명했다. 나도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지요. 왕비는 부용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왕비의 여벌굴은 옷깃과 어울려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제비꽃을 참 좋아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묘에 제비꽃을 많이 심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리하셨는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비의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혔다. 멀리 모셨습니까? 지척에 두고도 몸은 만리 밖에 있는 듯 멀기만 합니다. 소인 주상전하께서도 멀리 사냥을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공진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다. 왕비는 공진의 말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왕비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먹자 모험은 뜻밖에도 현실이 되었다. 왕비는 당의를 벗어버리고 실로 오랜만에 평범한 양반집 여인의 옷을 입고 장옷까지 뒤집어 썼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여염집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왕비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지밀은 공진이 건네준 변복을 수상쩍은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그러나 옷을 펼친 지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화려하다 못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생의 옷이었다. 궁 안에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남새스럽기 짝이 없는 차림이었다. 지밀은 옷을 양손에 쥐고 얼굴을 파묻었다. 어서 서둘러 입으십시오. 공진의 말에 지밀은 눈을 부라리더니 마지못해 갈아입었다.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공진은 지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럼 그렇지. 공진은 갑자기 붓을 들었다. 눈치 빠른 지밀은 공진의 자세를 보고 기겁하여 달아나려 했다. 공진이 지밀의 팔을 잡아 끌어 입가에 큰 점을 그려놓고 나니 영락없는 저작거리 기생꼴이었다. 걸 밖으로 나선다 생각하자 왕비는 불안했지만 묘한 해방감이 전율처럼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공진과 지밀이 앞장서고 왕비는 한 장 정도 거리를 두고 그들을 뒤따랐다. 거래 뒷문을 향해 걷는 동안 마주오는 사람들은 지밀의 옷 매무새를 보고 입을 가리고 꺼나 수군댔다. 지밀은 자신에게 꽂히는 시선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러나 뒷문 근처에 다다를 즈음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눈길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 일행은 순서를 바꿔 공진이 뒷짐을 지고 걸었고 왕비는 장옷을 뒤집어 쓰고 공진의 뒤에 바로 붙어 걸었다. 뒷문을 지키던 수문장 둘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는 찰나 지밀이 젠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수문장들은 지밀의 옷차림에 한눈 파느라 변복한 왕비와 공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밀은 일부러 머리를 매만지는 척하며 저고리 밑에 속살까지 드러내고 살랑살랑 걸었다. 수문장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지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궐 밖으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기방으로 진출하셔도 공진은 지밀에게 슬쩍 능쳤다. 뭐라고 하셨소? 지밀의 눈썹꼬리가 하늘을 향했다. 호호호 왕비가 웃음을 터뜨리자 두 사람도 따라 웃었다. 사가의 골목을 걸으면서 왕비는 모든 근심거리를 거래 두고 나온 듯 마음도 발걸음도 마냥 가벼웠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궁중 예절과 법도에 얽매이지 않았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지밀의 발걸음도 경쾌해져서 어느새 저작거리 기생처럼 사뿐사뿐 걷고 있었다. 마주치는 사내들은 노골적으로 지밀의 얼굴과 옷차림을 번갈아 훑어보며 지나갔다. 거래의 의대를 벗고 사가의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공진은 팔짱을 끼고 걸으며 두 사람에게 길을 안내했다. 반시진 남짓 걷자 세 사람은 산기슭 초입에 있는 개천에 다다랐다. 오랜 세월이 흐른 듯 돌다리 곳곳에 푸른 이끼가 잔뜩 들러붙어 미끄러워 보였다. 왕비와 지밀은 돌다리 앞에 서서 망설였다. 공진은 사방을 둘러보고 돌다리를 건넌 다음 개천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왕비에게 내밀었다. 이곳을 잡고 건너시지요, 마마. 공진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진이 내민 나뭇가지를 잡았다. 공진은 마치 나뭇가지를 타고 왕비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왕비가 눈을 내리깔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겨놓을 때마다 공진은 나뭇가지를 쥔 손에 힘을 넣었다. 그는 돌다리가 짧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무사히 왕비가 개천을 건너자 공진은 기다리고 있던 지밀을 향해 나뭇가지를 내밀며 다가갔다. 그러나 지밀이 나뭇가지 끝을 잡으려는 찰나 공진은 나뭇가지를 놓았다. 지밀은 몸의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다. 공진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재빨리 지밀의 손을 붙잡아 끌었다. 지밀은 눈을 흘기면서도 공진의 장난이 싫지 않은 듯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이 무사히 개천을 건너자 왕비는 유쾌한 기분으로 앞장서 걸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전생의 친구라도 되었던 듯 다정해 보였다. 이들이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숲을 벗어나자 방가의 묘로 보이는 봉분이 눈에 들어왔다. 묘 주변에는 마치 누가 가꾸어 놓은 듯 남보랏빛 제비꽃들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다. 심지어 봉분 위에도 짙은 가지새 제비꽃 몇 송이가 앙증맞게 솟아있어 무척 정겨워 보였다. 꽃향기가 옷 속으로 물씬 스며들자 왕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꽃향기는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어머니 냄새였다. 왕비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완만하게 솟아오른 봉분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생전에 어머니를 품에 안고 어루만지듯 다정했다. 옆에 서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진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왕비는 어머니의 체온이라도 느끼려는 듯 봉분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멍한 얼굴로 왕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공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공진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몸을 돌려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렸다. 어머니... 공진은 상처투성이 어머니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닌 저 멀리 있었다. 가난 탓에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맞이했던 어머니 임종을 생각하자 공진은 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마에 둑이 터진 듯 공진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왕은 멀리 관역을 향해 활시우를 천천히 잡아당겼다. 유학은 선비들이 익혀야 할 6가지 기의 하나로 활쏘기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왕의 활에 대한 사랑은 유난히 각별했다. 일전에 무신 홍화보가 쏜 화살이 여러 차례 관역을 빗나가자 왕은 각궁이 늘어져 그렇다며 아끼던 활을 즉석에서 하사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활에 정통한 왕인지라 활터 주변은 왕의 활솜씨를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날카로운 눈으로 관역을 응시하는 왕은 편전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리 야성이 넘쳤다. 왕이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7장 거리에 놓인 관역을 향해 날아갔다. 명중이요. 둥둥 북소리와 함께 명중을 알리는 목소리가 활터 전체로 울려 퍼졌다. 돌석은 터지는 함성을 비집고 시야를 가로막은 대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활터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신들의 시선은 모두 관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석의 시선은 반대쪽을 향해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공진이 지은 왕의 사냥복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휘익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중이요. 다시 한번 고막을 찢어 놓을 듯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왕이 이동하는지 대신들의 몸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쏠렸다. 시야를 가린 대신들 사이로 왕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돌석이 예측했던 대로 왕은 새로 지은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사냥복과는 품새가 확실히 달랐다. 어깨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위도새선은 날렵했고 소매가 좁아 활동성이 높아 보였다. 새 사냥복은 애초부터 왕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왕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사냥복답게 움직임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절제된 모양새가 만든 이의 솜씨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냥복은 하나부터 10까지 돌석이 본으로 삼았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옷은 본을 따른다는 배움대로 충실하게 의대를 만들어 온 30년 세월이 순식간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돌석은 본이 없는 옷은 상상할 필요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런 그의 눈앞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정체불명의 옷이 있었다. 멍하니 사냥복을 바라보던 돌석의 뇌리에 공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차례의 계기를 통해 돌석은 공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만큼씩 돌석은 공진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공진은 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종종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 그의 엉뚱함이 밉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공진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는 불안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공진의 자유분방함과 천부적인 재능 모두 돌석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때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돌석의 귓전을 찌르고 들었다. 침장. 왕은 어느새 활쏘기를 마쳤는지 대열로 다가와 있었다. 이번 사냥복이 아주 태가 나는구나. 지금까지 침장이 만들어주었던 옷과는 사뭇 다른 듯하오. 그 침장에게 과인의 다른 옷도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소? 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겉옷을 쓸어내렸다. 네, 전하. 돌석은 대답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어금니를 부러지도록 앙다문 채. 병파는 여식을 사랑했다. 딸은 강단이 있었고 야심 또한 컸다. 가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딸의 이런 성격 때문에 방가의 규수로 조신하게 살 수 있을지를 늘 걱정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 달리 병파는 딸의 이런 성격을 내심 좋아했다. 비록 여식이지만 성격만큼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쏙 빼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고 젊은 시절을 주로 지방 병영에서 보냈다. 그런 까닭에 불가피하게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따금 한양에 돌아오면 여식은 쑥쑥 자라 있었다. 병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딸인 것이 늘 안타까웠다. 자신이 평생 터득하고 쌓아온 것을 물려주기에 아무래도 딸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딸이 소녀티를 완연히 벗고 나자 이런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바야흐로 시대는 점입 가경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권례 정치라는 것이 왕의 여자를 둘러싼 이 앞 집산의 장으로 급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국 이래 계속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몇 대째 이어진 왕가의 계승을 둘러싼 공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격해졌다. 이제 가문의 여성을 왕의 여자가 되게 하는 일은 정치적 역량의 핵심이자 당파의 번성과 존속을 담보하는 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은 모든 봉당의 동일한 정치적 현실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건만 왕에게는 여전히 후사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은 왕비에게 전혀 곁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이런 상황은 권례 사정이 밝은 사람들에게 쑥더 공릉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왕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세력에게 왕의 후사가 없는 상황은 정치적 입지를 다질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특히 권모술수에 능한 영의정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병판의 여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판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 병판은 여식이 총명한 데다 새와 술을 읽는 눈이 날카롭다는 점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다. 이것은 여느 사대부집 아녀자들에게선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었다. 게다가 여식은 병판의 집안뿐 아니라 강력한 신권의 뒷받침을 받을 터였다. 신권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지만 새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여식은 신권 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병판은 궁이야말로 예사롭지 않은 여식이 정적들을 상대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이 되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가래식을 여식이 궐이라는 대결의 장에 입장하는 첫걸음으로 간주했다. 병판의 여식은 어침장이 공들여 만든 가래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대전을 향해 걷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대전의 웅장한 지붕이 멀리서 형태를 드러내자 병판에 따른 그곳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거처라도 되는 듯 가슴이 마냥 설레었다. 대전과 가까워질수록 북촌의 사가에서 보냈던 시절이 수목화처럼 아련하게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지아비를 맞는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싶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이 오남동녀 외딸인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은혜에 보답할 길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세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어 보였다. 병판의 딸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딛는다 생각하자 기쁨을 넘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흥분을 느꼈다. 길이 갈리는 지점에 이르자 앞서가던 상궁은 대전과 반대 방향으로 난 길로 들어섰다. 거래의 지리가 낯선 병판의 딸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상궁의 안내를 받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얼마간 걷고 나자 후궁전이 시야에 들어왔다. 상궁은 그녀를 후궁전 마당으로 인도하고 나서 허리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다. 마당엔 조촐한 혼례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왕과 대신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상궁과 궁녀 몇몇이 혼례상 주변에 서 있을 뿐이었다. 가래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붉은 입술이 그제야 떨리기 시작하면서 단정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이게 무엇란 말이냐? 상궁이 대답 대신 궁녀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신호를 받은 궁녀들은 병판의 딸을 혼례상 앞으로 끌어가려 했다. 여인이 몸부림치자 양옆에 서 있던 궁녀들은 그녀를 끌다시피 하여 끝내 혼례상 앞에 세웠다. 놓아라 내 인연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손 놓지 못하겠느냐. 여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후궁전을 둘러싼 대기를 예리하게 가르며 지나갔다. 중전마마께서 하회 같은 은덕을 베풀어 정의품 소위로 명하라셨사옵니다. 상궁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하는 어디 계신게냐? 전하를 불러다오. 전하. 울부짖는 그녀 앞에 고이 접은 왕의 골령포와 익성관이 놓였다. 여인은 그제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의 의미를 깨달았다. 눈앞이 잠시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궁녀들이 석을 피우는 그녀를 부축해 골룡포를 향해 절을 시켰다. 몸을 숙이는 소희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후궁전 침소에는 가 소녀티를 벗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을 밝힌 여러 개의 초는 침소를 가득 메운 어둠의 무게에 눌려 힘겹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방이 적막하고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는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궁에 들어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구중 심처라는 말이 여인의 가슴에 절절히 사무쳤다. 어린 시절 부친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던 궁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세계 같았다. 그토록 원했던 궁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첫날 밤에 대한 기대는 어둠과 정적이 채우고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 혼례를 올린 지아비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예상대로였다. 시간은 어느새 자시를 지나 축시로 접어들었지만 인기척은커녕 새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소희는 가래식 준비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왠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져만 갔다. 날이 밝으면 생각과는 정반대로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다. 잠들고 깨어나 새 아침을 맞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고립감에 오한이 돋는 듯 몸을 떨었다. 끝내 무릎을 감싸쥐고 치마에 고개를 파묻었다.